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이게 5월 30일 날 그 커머너티 하반기 전망 나왔었는데 지난 한 달간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세현 연구원이. 주식하시는 분이나 채권하시는 분들이나 다들 전화해서 유가 언제 꺾여, 곡물 가격 언제 꺾여, 아마 이게 주로 물어보면 단답식으로 지금 이 시점 오늘 6월 마지막 주인데 유가, 곡물가 하반기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유가는 3분기 때는 여전히 버틴다라 보고 4분기 때 좀 꺾인다고 보고 있고요. 꺾이면 어느 정도까지? 근데 우리가 그 세년 연구원이 나한테 70불 적어놔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무슨 소리냐고 이러는데 WTI 기준으로는 하단을 갔다가 4분기 때 좀 70불로 좀 놓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잠시 못해도 8월 전까지는 쉬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엔 수확 시즌을 갖다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종이 끝났고 공백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한 구간일 수 있겠지만은 다시 또 8월과 9월 달에는 한 번 더 못해도 최소 못해도 10월까지는 한 번 더 높은 레벨대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높은 레벨대가 유지된다는 모호한 표현보다 저번 고점을 곡물가가 치고 나간다 아니다. 고점을 상단을 이제 상단 이상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도 상단까지는 한 번 더 트라이할 수 있다 정도로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시작 복잡하니까 단답식을 그 유가 나올 때 4분기에 꺾이면 그러면 되게 좋은 뉴스인데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2018년 때도 경험한 것처럼 유가 내려갈 때 분명 시장이 이럴 게 뻔하거든요.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 드니까 에너지 업종은 머리 아프겠는데요. 주식 지금 에너지 업종 유치는 좋았는데 말대로라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면 오늘 옆방에서는 오래간만에 이련이 좀 활기차지고 있네. 저번 주에도 좀 2개 녹음하고서 또 쉬었는데 신중호 팀장이 아침에 하고 있을 것 같고 녹음을 라이브를 오늘 파트 1 매크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가 얘기 좀 하죠. 예, 유가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중요하니까요. 쭉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5월 30일 날 발간한 저희 블록화 경제 역효과 파트 1 얘기 좀 할게요. 페이지 그럼 5페이지로 봐주셔서요. 일단 먼저 매크로 부분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개별 원자재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지금 핫한 에너지를 갖다 말씀드릴 텐데요. 좀 아무래도 시간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5월 30일 날 나온 자료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의 흐름대로 지금 스탠스대로 그대로 원자재들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비슷하게 이어져 가고 있어서 크게 뭔가 변화는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결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난 연간 전망을 갖다 통해서 올해 상반기 때 가장 매력적인 자산을 에너지로 꼽았었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을 꼽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에 있어서 올해 전반에 있어서는 저희는 메탈에 대해서 가장 안 좋게 봤었는데 전쟁 이슈가 났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린 그 상황을 갖다 감안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할 테고요. 저희는 지난 연간 전망을 통해서 원자재 단에서는 상고화재의 방향성, 특히나 그 하저에 있어서는 좀 더 에너지랑 메탈의 중심으로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 그나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 덕분에 3분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그렇지만 계절성이 종료된 직후에는 디맨드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수요의 이탈이라던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공급의 정상화 때문에 레벨 다운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차익 실현을 갖다 할 필요가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농산물 단에서는 뭔가 더 크게 베팅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그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4분기 때는 저희는 결국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 공포가 4분기 때는 좀 형성될 수 있다라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이라든가 즉 원자재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만 놓고 봤을 때 금이라든가 일드 헌팅 자산인 인프라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은 그 유명한 메릴 린치의 투자의 시기의 사이클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트이고 2016년에 처음으로 봤었을 때 와 되게 이런 차트도 만들 수 있구나라고 봤었는데 제 딴에서 원자재 딴에서 지금 접근을 했었을 때 경기 동행자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은 지금의 위치는 5시 방향에 위치했다라고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즉슨 사실 작년 하반기 특히 4분기 때부터 이미 원자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노출된 상태였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한다면은 특히나 미국 주식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유틸리티와 시클리컬 간의 상대 성과를 놓고 보더라도 유틸리티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봤었을 때 저희는 지금에 있어서는 원자재가 의미하는 방향은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저희는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 다음에는 물가의 하락,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형성되는 그 구간으로 못해도 4분기 때부터 접근하지 않겠는가. 그럼 이때부터 원자재 단에서 포트폴리오에 좀 더 변화가 필요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으로 봤었을 때 메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버려야 할 때고, 에너지 단에서도 점점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그때로 저희가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원자재 안에서만 놓고 보면은 특히나 이제 귀금속 안에서 금에 대한 그리고 인프라 같은 이런 애들 통해서 좀 더 좀 포트를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7페이지 봐주시면은 매크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희는 블록화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이번 자료에서는 긴 장기적인 방향성과 그 다음에 단기적인 하반기 방향성 갖다 같이 좀 저희가 좀 공부를 해서 좀 접근을 해봤는데, 일단 블록화 경제 단순히 이번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2011년 오바마 때 피보트 아시아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됐었죠. 근데 좀 더 가속화시킨 거는 결국 이번에 코로나와 그리고 중국의 락다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근데 이 같은 부분들은 결국에는 글로벌 공급 시장에서 주요 원자재 생산국인 러시아를 빼버렸기 때문에 가격의 이 때문에 구조적 상승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접근될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 9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9페이지를 봐주시면 일각에서는 전쟁이 그러면은 좀 종식이 된다면은 이 같은 블록화 경제가 그럼 다시 또 끝나는 거 아니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갖다 침공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재를 완화한 적이 없어요. 2월 말 때 나왔었던 가장 강력한 조치이자 원자재 파급 효과가 컸었던 스위프트 배제 조치 역시도 2018년 1월 달에 문우신이 준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규제를 갖다 마련하려다가 트럼프가 안 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즉슨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겠고, 즉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가 장기적인 블록화라는 걸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푸틴플레이션을 야기를 합니다. 주요 원자재 생산국이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11페이지에 원자재가 사실은 그 이전부터 가격이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린플레이션이죠. 정확히는 2020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었는데 우리가 봤었을 때 뭐 때문에 꿈틀거렸느냐, 바로 탄소 중립이었겠죠. 강압적인 탄소 중립은 결국 강력한 원자재 상승에 연결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게 모든 원자재는 연결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위에서는 석유가 있겠고, 그걸 기준 삼아서 벤치마크인 석탄과 천연가스가 있겠고, 이 석탄과 천연가스를 원료로 삼는 전력이 있겠고, 전력을 원료로 삼는 바로 메탈, 산업금속이 있겠고요. 반대로 다시 이제 천연가스와 석탄은 원료로 삼는 게 질소의 비료겠고, 질소의 비료는 다시 또 농산물, 농산물은 다시 또 사료, 사료는 다시 또 축산물로 연결됩니다. 즉 모든 원자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화석연료를 억제하는 탄소 중립은 결국에는 모든 원자재의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의 그린플레이션이 단순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09년 때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거든요. 당시에도 석탄을 갖다 억제했었고, 당시에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논리가 펼쳐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이 야기됐었겠죠.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결국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을 갖다 살펴보자 이겁니다. 보면은 일단 먼저 12페이지 왼쪽 상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역시도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확대가 메탈단에서 디맨드를 갖다 올리게 되고, 왼쪽 상단에 그러면은 다시 또 탄소 배출을 억제하다 보니 메탈단에서 공급을 억제해요. 왜? 오른쪽 상단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메탈들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결국 전기차라던가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적인 원자재들이겠죠. 이러한 것들은 왼쪽 하단 차트처럼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비용을 갖다가 상승시키게 되고 결국 마진이 스퀴즈 되고 이러한 것들은 탄소 중립의 딜레마로 즉 에너지 전환의 딜레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시면은 결국 과거에 저희는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떻게 도돌이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2009년 때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이런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의 수요를 갖다 일으키고 산업금속의 가격의 수요를 갖다 다시 한번 일으키고 온실가스 규제는 다시 또 석탄을 갖다 규제하고 금속 가격 상승시키겠죠. 저 역시도 당시에 중국 관련 태양광 기업 보고서를 갖다 썼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태양광 풍력 이렇게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즉 지금만 이렇게 엄청 핫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결과적으로 후과가 어땠느냐. 금속 가격 상승하고 질소의 비료 가격 상승하고 에그플레이션 터지고 라니냐 연장되고 아래부분 촉발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한 번 더 연장됐고요. 이번 역시도 레파토리가 비슷하죠. 친환경 인프라, 전기차, 그리고 탄소 규제, 화석연료 억제, 거기다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러시아와의 갈등, 산업금속 가격 상승, 질소의 비료 가격 상승, 곡물 대란, 라니냐에 또다시 이번 5월달에 연장된 부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러시아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당시에 아랍의 봄이었지만 이번에 러시아 전쟁이 한 번 더 원자재 가격을 연장시켜버렸죠. 즉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망각이 한 번 더 주기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 번 더 지금과 동일한 사태가 벌어졌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말즉슨 이제부터 그럼 정치인들이 당시와 비슷하게 정책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야기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좀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14페이지 봐주시면은 고물가에 대한 분노가 결국 시위를 통해서 분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쪽 하단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락다운도 완화됐겠다. 물가 관련 시위가 급증을 하고 있죠. 표나 인기에 목숨을 갖다 걸어야 되는 정치인들은 민주국가 정치인들은 결국 신년보다 이제는 정책의 속도 조절이 시급함을 갖다가 인지하게 된 거죠. 왜? 원자재가 단순히 석유가 그리고 화석연료가 단순히 에너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밥상 물가까지 다 때려버린다는 걸 이제서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15페이지 봐주시면 대표적으로 유럽의 정책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저희는 가장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유럽은 대표적으로 탈원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만을 갖다 독주를 갖다 외쳤었어요. 근데 여전히 독일 같은 나라나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애들은 여전히 탈원전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신재생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나 반대로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원전 간의 공존을 갖다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 계속 이제 하겠다라고 독주를 얘기하는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지금 물가 압력이 엄청 심각하죠. 독일은 CPI가 30%가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이런 국가들은 내년도에 봤었을 때 가장 글로벌에서 취약한 나라를 저는 꼽는다면은 유럽의 이들 국가라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원전과의 공존, 물가를 갖다가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으로 저희는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즉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자립이 중요해진 시대에서 이제는 정책의 속도 조절이 야기되고 있다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원전 관련해서 자료 남인신 연구원 거 했었는데 예. 이쪽 좋아지겠더라고. 계속 지금 다들 방향성이 확실히 조금씩 신재생의 독주에서 이제는 공존으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독일을 갖다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좀 더 벤치마크 삼아서 움직여 왔는데 그 독일이 지금 가장 물가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변화가 좀 필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케이. 그리고 17페이지 봐주시면은 작년에 탄소 중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던 나라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친환경 쪽에 대한 눈을 갖다가 좀 빠르게 좀 뒤늦게지만 엄청 세게 떴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같은 중국이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 10월 달에 공산당의 정책의 뻘짓을 갖다 하는 바람에 석탄 대란 발생하고 전력 대란 발생했거든요. 그게 단순히 에너지 단에서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 단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비료였겠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 됐어가지고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됐었는데 정책의 속도 조절을 갖다가 올해부터 세게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은 올해 3월 달 양회에서 분명 리커창 총리가 작년도에 맹목적이었던 에너지 소비와 맹목적이었던 탄소 배출 억제 조치를
탄소 배출 절감 조치로 순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달에는 철강 산업에 대해서 탄소 피크 시점을 갖다 기존 2025년에서 2030년에 연기를 해요. 그리고 올해부터 원래 시행하려 했었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갖다 연기시켜 버립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석탄을 갖다 계속 규제해왔었는데 석탄 생산 캐파 역시도 3억 톤 가량 확대를 하고 석탄 수입 관세도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거든요. 이 같은 조치들이 1년에 봤었을 때 중국은 좀 더 드라이브 걸었었던 탄소 중립을 속도 조절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다. 신재생 분명 중국도 하고 있어요. 다만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갖다가 필요성을 갖다가 인지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하드랜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 18페이지에 앞서 제가 그린플레이션과 그리고 푸틴플레이션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가 구조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는 논리인데 전 좀 다르게 보는 게 왜 공급만 얘기하느냐 시장에서 수요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 보거든요. 바로 수요의 이탈이죠.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요 최근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갖다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지금 유럽이 에너지단에서 러시아산을 갖다 규제를 하니까 러시아 가격의 대표적으로 우랄유와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두바이유 간의 가격의 스프레드가 못해도 30불 가량 벌어졌어요. 우랄이 얼마나요 지금? 지금 대략 두바이유가 110불 가량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30불이 저렴합니다. 그냥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러시아 결국 외화채권 디폴트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1억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러시아는 돈 있잖아요, 그냥. 돈은 있죠. 그건 충분히 돈을 아시아 쪽에서 벌어들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뭐 모라토리엄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 러시아는 사실 인도랑 중국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실 에너지 부분 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로즈네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일즈 담당자 중에 유럽 쪽을 갖다가 조금은 없애버리고 중국과 인도 쪽을 갖다 보강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인도와 중국이 이제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즉 유럽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그럼 봤었을 때 이 같은 수요의 이탈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만 블록화 경제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수요 역시도 이탈할 수 있다는 데에서 저희가 포커스 맞을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산을 갖다 수입했던 것처럼 기업이 나서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전략 비축유 매입 방식을 통해서 나서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같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수요의 이탈 부분 단순히 공급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19페이지 봐주시면은 저희는 그러면 에너지 안보라던가 에너지 자립이라던가 그리고 이 같은 물가를 갖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들이라던가 이런 모든 일련의 조치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 초과 공급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때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갖다 외쳤어요. 미국식 내재화죠. 중국은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식 내재화인 쌍순환을 갖다가 외쳤는데 근데 미국의 내재화는 사실 문제점들이 많죠. 주요 핵심 산업들이 미국은 부재하다는 사실이고 더불어서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바이든 때 와가지고 프렌드 쇼어링 즉 미국의 동맹 중심으로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 호주, 사우디 즉 동맹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조치로 쌍순환에 대항하려는 조치들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중국 이외 지역에 새로운 공급 캐파가 더 늘어난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구조적으로 초과 공급을 야기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제는 21페이지에 여기까지는 장기고 이제부터 21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는 이제 봤었을 때 하반기까지 놓고 보자 이겁니다. 문제는 공급이 원체 올라온 속도가 더디다 보니 이 공급 속도를 갖다 기다려주지 않는 페드가 문제라는 거죠. 결국 페드는 더딘 공급 증가 속도 때문에 수요를 갖다 밸런스를 맞추겠다. 파웰 의장이 분명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물가 제대로 안 잡히면은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 인상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갖다 이미 밟기 시작했죠. 실제로 21페이지 왼쪽 상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우리가 2018년과 저는 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에그플레이션 터지고 RI 부분 터져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은 레벨 유지했었는데 제가 그때랑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당시 때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지금은 금리를 갖다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분리해서 보고 싶은데 왼쪽 상단 차트처럼 당시 2018년대를 보면은 당시에는 디맨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지금 이 차트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그림. 예. 오케이. 21페이지 봐주시면 당시에는 디맨드를 갖다 선행하는 지표인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원자재 가격을 갖다 상징하는 팁스 ETF와 TLT ETF 간의 상대 성과를 보면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죠. 왜 상승했느냐? 당시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문우신 장관이 러시아를 갖다 스위프트 배제 조치한다고 협박했었고 폼페이오 장관이 당시에 베네수엘라 제재한다고 협박했었고 더불어서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유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다 날아가시면서 나머지 원자재도 다 날아갔었습니다. 근데 결국 디맨드는 낮았었죠. 이거 상태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뒤늦기야 페드가 당시에도 파웰 의장이 금리 인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신했었죠. 저희는 지난 연간 전망을 통해서 이번에도 올해 인플레이션 파이터 페드의 귀환을 갖다가 경기하자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과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원자재 최종 수요처는 내구재예요. 내구재 단에서는 페드가 컨트롤할 수 있죠. 결국 내구재가 무너지면은 내구재의 순서에 따라서 가장 뒷부분에 있는 원자재가 무너져 내리게 되죠. 제일 앞단에 있는 수요가 무너지니까요. 결국 저희는 그 계절성이 종료가 됐었던 9월달 이후부터 봤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수렴 구간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2018년 8월달에 일부 IB들이 에이펙 회의에서 유가 100불 간다는 논리를 갖다 펼쳤었는데 저는 이번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서 40불대로 추락했었거든요. 물론 이거 외에도 별개로 미국과 사우디 간의 당시 안보 협약까지도 맺어지면서 증산으로 연결되면서 또 그러한 부분도 서로 작용을 했지만은 어쨌든 저희는 이번 역시도 비슷한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IB에서 유가가 150불 간다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근데 그 IB 리포트를 갖다 보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유가 리포트가 아니라 채권 리포트로 읽혀졌었거든요. 왜냐면은 페드한테 경고성 멘트라 봤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150불 논리가 수요 파괴가 없다면은 이 레벨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수요 파괴는 2018년과 저희는 같은 맥락에서 결국에 자이언트 스텝이구나. 그럼 봤었을 때 바로 내구재를 갖다 디맨드를 위축시킬 수 있는 페드에 저희는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고 지금이나 그때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겠고요. 22페이지 봐주시면은 특히나 원자재 디맨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저희의 이머징의 바잉 파워이자 중국의 바잉 파워 상징인 위안화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결국 원자재랑 같이 가는 게 위안화일 텐데 근데 많이들 FX는 성장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중국이 락다운이 완화되고 중국이 부양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해질 거라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최소 못해도 내년은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은 올해는 안 좋아 보이는 게 과거에 음영 구간대를 봐주시면은 페드와 중국과 정책이 디커플링 났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위안화가 강해진 적이 있느냐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거든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원자재 단에서 약세를 갖다 바라보는 것이죠. 중간 차트도 봐주시면은 정책이 디커플링이 났었던 음영 구간대를 봐주시면은 리보 금리와 시보 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위안화를 선행합니다. 그 관점에서 접근하자면은 저희는 위안화가 최소 못해도 연말에 최소 못해도 7위안까지 한 번 더 베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말짓은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원자재가 하방 압력에 노출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23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최소 못해도 7위안까지 용인되는 거를 인민은행이 좌시할 것인가? 저는 좌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 대외 경기죠. 오른쪽 상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긴축 과정에서 제조업 모멘텀은 경기 모멘텀은 둔화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 중국은 수출 그로스가 당연히 빠지겠죠. 수출 그로스 빠진다? 왼쪽 차트에서 봐주시면 하단에 중국의 수출에서 56%를 차지한 게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은 중국에서 고용의 83%를 차지합니다. 2018년 때처럼 이번에도 결국 대외 경기가 안 좋아진다. 수출 그로스 단에서 빠지고 수출 마진 단에서 스퀴즈 된다. 결국 중소기업들의 고용이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인민은행은 이걸 좌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8년 때처럼 위안화를 추가 절하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자재 단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4페이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왼쪽 차트처럼 그때랑 저희는 여전히 닮았다라고 좀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위안화가 약해지는 그 구간대 원자재 단에서는 계절성 단에서 에너지 단에서는 좀 버틸 수 있겠지만은 계절성이 종료된 그 이후부터는 결국에는 레벨 다운이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차트처럼 지금의 중국은 저희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수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은 중국 경기가 저 역시도 좋아 보입니다. 최소 못해도 7월 달에는요. 중국의 부양책이지만은 저도 항상 당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 인프라가 반영되는 그 시점은 늘상 원자재 단에서 못해도 17개월 내지는 15개월가량 선행을 했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12월부터 중국이 부양책 발표했는데 그 반영 시점은 저희는 봤었을 때 그러면은 내년도 7월이 되겠구나. 결과적으로 그때까지 원자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뭐라고 해요? 내년에 디플레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지금. 디플레가 나온다기보다는 디플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결국 에너지 가격이 빠진다. 결국에는 상승률 단에서 빠지는 그림들이 나와주니까요. 18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에너지 단에서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보 협약이라던가 문제들이라던가 그리고 당시에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세를 갖다 놓고 보면은 당시에도 수요 때문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공급 때문에 가격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 보거든요. 오케이. 예. 결국에는 저는 2015년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다 많이들 가지시는데 작년과 그리고 올해 연초 때랑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여전히 중국을 봤었을 때 2015년 뉴노멀 즉 신장타이를 갖다 선언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이 리딩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해 지역과 같이 함께 갈 때 원자재가 중국이 같이 갈 때 상방 배팅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즉슨 저희는 봤었을 때 지금의 중국 경기는 바닥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죠. 다만 중국 이외 지역들은 이제 좀 위에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본다면은 원자재 단에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페이지 26페이지 봐주시면은 결과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고 속에서 취약국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왼쪽 하단의 프론티어 마켓에서는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중간 하단 차트에 터키와 이머징에선 터키와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도 선진국에서는 돼지들이라 해서 즉 픽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가 이번에도 취약국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이들 나라 같은 경우 물가 압력에 유럽에서 가장 좀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일 테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같은 디맨드에 있어서 취약한 국가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수요가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27페이지 봐주시면 결국 원자재는 주식은 경기를 선행하지만은 원자재는 경기를 동행하는 자산 내지는 호행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단에서 디맨드가 위축되는 그 구간에 있어서 원자재에 있어서 특히 원자재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에너지와 메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매크로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메탈 약세, 코퍼, 그러니까 저희 그런 거 약세는 경기를 반영하는 거다. 저는 충분히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에너지로 넘어가서요. 에너지가 관심들이 많죠. 그렇죠.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유가 언제 빠지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제목에서처럼 저희는 이제 공급만 논할 게 아니라 이제 수요도 논할 필요가 있다. 많이들 구조적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친환경 인프라, 뭐 탄소 중립 때문에. 그리고 푸틴의 이 같은 푸틴플레이션 때문이라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상승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 반문하고 싶은 게 그 구조적 상승이 이루어지면은 페드는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긴축을 해야 돼요. 그럼 과연 주식시장이 살아남겠는가?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단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부터 수요의 이탈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유가가 저희는 레벨 다운이 이제부터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절성 단에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위클리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3대 계절성이 노출돼 있고 아직까지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가 얼만큼 반영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최소 못해도 3, 4개월 저는 걸린다라 보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되고 나서 본다면은 계절성이 종료된 그 시점 때부터 디맨드가 둔화된 부분, 수요의 이탈 부분, 일부 국가들의 공급 정상화 부분 때문에 WTI는 4분기 때 레벨 단에서 하단을 배럴당 70불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페이지
32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앞서 제가 매크로 부분에서 충분히 정책의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정책의 속도 조절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라든가 주요국들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찍어보고 나서야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게 단순히 화석연료의 문제가 에너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자재 단에서 밥상 물가까지 문제라는 걸 인지하게 됐고 2009년 때 범했었던 짓을 또 한 번 범하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속도 조절이고 오른쪽 상단에서처럼 기존 탄소 중립 가이드라인 하에라면은 산유량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빠져야 되지만은 오른쪽 상단 차트처럼 새로운 모멘텀이 저희는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결국 정책의 속도 조절, 산유량의 감소 속도가 그러면 좀 더뎌질 수 있다는 부분. 그렇게 보면 오른쪽 하단 차트처럼 탄소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이 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중심에는 제가 봤을 때 미국과 그리고 걸프 3국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탄소 집약도가 낮은 나라들에서 에너지를 더 공급할 수 있다. 좀 더 공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존의 탄소 중립 가이드를 하라면 훨씬 더 빠져야겠지만은 근데 이제 주요국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들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걸 저는 인지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탈원전에서 다시 또 원전과의 공존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그 같은 에너지 전략이 사실 2009년 때처럼 멍청한 짓이었다는 점을 점점 독일 같은 나라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산유량 측면에서는가 이런 에너지 전략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들 중심으로 공급이 좀 더 연장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볼 때 두 개의 지역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미국이고 두 번째는 중동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미국을 갖다 바라볼 때 많이들 셰일 기업들이 지금 귀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이든 환경 규제 때문이라고 많이들 지적을 해요. 근데 여전히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맞아요. 그러니까 다만 정부에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원유는 연방 정부 토지에서 뿜어낼 수 있는 산유량이 전체 비중에서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00% 환경 규제 때문에 셰일들이 귀환 안 하고 있다라는 논리는 안 먹힙니다. 뭐 때문이냐? 바로 오른쪽 상단 차트를 봐주시면 매 분기 말 때마다 댈러스 연준에서 서베이를 발표해요. 그 서베이에서는 에너지 기업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데 다들 에너지 기업들이 계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주들 때문에 캐펙스 투자를 못하고 있다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 서베이예요? 댈러스 연준입니다. 주주들의 압박 때문에 캐펙스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왜? 간단합니다. 주주들은 위험에 베팅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고유가를 향연을 갖다 느끼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확대를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배당 확대를 통해서 지난 작년부터 보시면은 셰일 기업들의 배당이 꾸준히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캐펙스 투자 확대 없이 어떻게 그럼 산유량을 올린 것이고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왼쪽 상단 차트처럼 바로 드릴링은 했지만 원유만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DUC, 즉 미완결 유정이죠. 그동안 이 DUC가 많이 쌓여져 있었다 보니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는 굳이 캐펙스 투자 확대 없이도 DUC를 꾸준히 활용해서 원유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거든요. 최소 못해도 1개월에서 1.5개월 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백오데이션 상황에서 충분히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고 충분히 배당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셰일 기업들은 캐펙스 투자를 갖다가 지연시킬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주주들은 이제는 캐펙스 투자 확대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왼쪽 하단 차트처럼 지금 미국에서도 연초 때부터 이 논리가 그러니까 이 논란이 많아요. 왼쪽 하단 차트를 보시면은 이 DUC가 있고 가용 DUC가 있는데 DUC는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기로 딜리링한 지 24개월이 지나면은 죽어버린 DUC가 됩니다. 채산성이 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EIA에서 발표하는 DUC가 실제 DUC가 아니라는 소리죠. 이거를 그러면은 24개월 지난 DUC를 제가 제외해서 발라봤어요. 그렇게 해서 추정한 결과 못해도 EIA에서는 3,500개를 발표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2,000여 개 초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작년과 같은 속도로 DUC를 계속 셰일 기업들이 활용하면서 배당 줬다가는 이제 증산이 아니라 감산으로 연결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펙스 투자 확대가 용인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엑스모빌이라던가 쉐보론이라던가 BP 같은 경우 이런 대형 기업들은 작년 11월 달에 캐펙스 투자 확대를 갖다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제 중소형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 차트처럼 미국 S&P 상장 기업들 중심으로 에너지 기업들을 보면은 최근에 캐펙스 지출이 올해 연초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즉슨 이제 주주들이 조금씩 용인하기 시작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캐펙스 투자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은 2016년부터 2차 셰일 혁명을 통해서 적은 자본 투입을만으로도 채산성 갖다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유정 단위당 채산성 갖다 놓고 보면은 2016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각화 수평 시추 방식을 통해서 끌어올렸었거든요. 우리는 이 같은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35페이지 봐주시면은 바로 중동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왜냐면은 유가는 결국엔 미국의 중동에 대한 외교 전략 전략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체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트럼프 때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던 거는 트럼프가 그만큼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삼국과의 외교 전략에 있어서 충분히 안보를 보장해 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당시와 비교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디맨드는 사실 지금과 그때랑 비교했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양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본다면은 왜 그러면은 외교 전략이 중요한가? 바로 바이든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우디가 작년 2월부터 끝까지 미국 백악관에서 증산해달라 하는데 무시해요. 왜 무시할까 제가 고민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바이든이 싫거든요. 왜 바이든이 싫은가? 정확히 작년 2월 달에 무슨 짓을 바이든이 벌였는지 비교해보자 이거죠. 바이든이 작년 2월 달에 사우디는 지금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예멘에서. 근데 이 예멘과 관련해서 2018년 4월 달에 트럼프는 안보 조약을 맺어요. 사우디랑. 예멘 후티 반군과 관련해가지고 군사적인 지원을 사우디한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멘 후티 반군을 갖다가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군사 무기를 수출해주겠다 했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쿠웨이트 같은 미국의 우방에 대해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통해서 안보를 보장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작년 2월 달에 다 이걸 철회시켜버려요. 거기다가 이란 핵합의까지 하려고 해요.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냥 눈에 가시예요. 어떻게든 중간선거에서 얘를 떨어뜨려야 돼요. 실제로 유가와 미국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같이 보면 디커플링이거든요. 항상. 그럼 봤었을 때 지지율 올릴수록 유가가 안정돼요.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트럼프랑 거의 트럼프보다도 못한 대통령이 돼버린 거는 바로 이 같은 유가 때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이 아니라 올해 3월 말부터 바이든의 외교 전략이 조금씩 변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그럼 왜 바이든이 탈중동을 하고 있는가? 왜 바이든은 사우디를 지원을 갖다 철회하고 자기들 우방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페이지 37페이지 봐주시면은 바이든은 왜 중동에서 손떼기 시작하냐면은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펜타곤의 즉 미국 국방부죠. 국방비 지출을 같이 보자 이거죠. 37페이지 중간 차트를 봐주시면은 미국의 군비 지출 전체 국방비 지출 같은 경우 오히려 최근에 GDP 대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비 지출은 오히려 23%인가요? 20%가량 내년도 기준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완전히 대놓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올인을 하고 있어요. 피보트 아시아의 핵심이죠. 반대로 아프간 지역과 중동 지역의 군비 지출은 제로화가 돼버렸어요. 이 말 뜻은 무엇이냐? 즉 바이든은 중동과 아프간에서 완전히 손 떼고 모든 군비를 중국 견제에 쏟아붓겠다는 것이죠.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트럼프 때 있었던 중동에 대한 선별 개입이 안보를 보장해주겠다는 근데 바이든 때부터 돼가지고 불개입으로 탈중동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올해 3월 말 때 우리가 잘 보시면 바이든이 갑자기 정책을 바꿉니다. 철수시켰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기지를 다시 사우디한테 재배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올해 5월 달에는 갑자기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 왕세자를 갖다 접견해가지고 우리가 이란 핵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고 안보를 계속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월 15일 날 걸프 국가들과 만나가지고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거든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2월 말에 터짐으로써 미국은 더 이상 유럽에 대해서 군비 지출을 더 많이 안 해도 돼요. 트럼프 때 그렇게 군비 지출을 갖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콧방귀 꼈던 프랑스나 독일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3배가량 증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에 들어가는 군비 지출 일부만 제외하더라도 중동에만 조금이라도 트럼프 때처럼 갖다 놓더라도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거든요. 트럼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스탠스가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전략적인 정책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의 유유 캐파만 하더라도 걸프 3국만 하더라도 246만 배럴인데 일평균 러시아의 공급 물량을 최소 못해도 37%를 상쇄할 수 있는 물량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미국의 외교 전략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반대로 오면 그 말즉슨 이란의 공급은 저희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점점. 다만 이제 뭐 나머지에 있어서 공급이 열리겠지만은 페이지 40페이지 봐주시면 근데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이 공급만으로는 100% 러시아를 대체 못해요.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의 외교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유유캐파만 놓고 보자 이거죠. 러시아의 원유와 콘덴세이트와 정제유의 수출 물량을 갖다가 비교해서 보면은 걸프 삼국의 유유캐파, 미국의 추가 증산 여력, 그리고 이란까지 만약 끌어보자 이거죠. 다 끌어모아도 100% 대체를 못해요. 오른쪽 차트에서 봐주시면은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삼국과 이라크는 2035년까지 산유 능력을 갖다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캐펙스 투자로 확대할 예정인데 근데 가장 가까운 시점이 2025년 쿠웨이트 물량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신규 캐파 역시도 상당히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겠죠. 그럼 완전히 대체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구조적 가격 상승을 갖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이제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41페이지 봐주시면은 이 자료를 보실 때는 제가 지난 6월 초 때 썼었던 위클리, 유가 관련 위클리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6월 초 때 나왔던 위클리는 중국과 인도의 실제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이 얼마나 지금 진척되는지 갖다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중국의 수요 이탈에 대해서 저희는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2대 석유 소비국이에요. 미국과 거의 비슷해요. 왼쪽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중국은 일평균 400만 배럴에 이라크만큼 산유량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일평균 1000만 배럴을 갖다 원유를 수입을 해요. 거의 사우디의 산유량만큼 수입을 하는데 이 물량에 있어서 정제유를 갖다 만들면은 거기에 90%를 혼자 소비해버려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아예 정제유 수출이 제로화가 돼버립니다. 왜? 자국 소비가 더 우선시되니까요. 이렇게 최강의 석유 소비국인데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16%밖에 안 돼요. 정말 미미한 숫자겠죠? 그러면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우랄유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데 중국은 그러면은 러시아산 수입 비중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매력도가 있거든요. 실제로 락다운이 완화되자마자 5월 달에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급증을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 급증을 해요. 그만큼 부양책이 강력해지고 정상화가 되면 될수록 중국의 수요는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산으로 이탈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도마저도입니다. 인도는 글로벌 3대 중국 다음으로 석유 소비를 갖다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은 원유 수입량이 최근에 계속 급증을 해요. 근데 웃기게도 오펙산 원유 수입 비중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70%대에서 60%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업데이트한 데이터를 갖다 통해서 보면은 더 적극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즉 어떻게 보면은 공급의 이제 시장에서 수요의 이탈이죠. 기존 시장에서 이탈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죠. 수요도 마찬가지로 블록하고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서 석유 수출에서 3월부터 인도의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전체 원유 수출에서 인도향이 너무 늘어났다 보니까 전체 원유 수출량 오히려 이제 전년보다 더 많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이 말즉슨 유럽이 90%가량 자신들이 수입하는 90%가량 러시아산을 갖다 줄여버리겠다 선언을 했는데 연말까지 이게 100% 성공한다 하더라도 인도와 중국이 만약에 완전히 대체해버린다면은 완전히 유럽의 제재 이슈를 갖다가
잠식시켜 버린다면은, 수요가 이탈해 버린다면은, 그럼 지금의 유가가 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과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3, 4개월 동안 저희는 그럼 보자면은 중국과 인도에 있어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중국과 인도양이 얼마나 빠르게 더 늘어나는지, 그리고 유럽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5년 평년 수준만큼 러시아의 수출이 유지를 한다면은 저는 그 말즉슨 지금의 리스크 프리미엄 과도하고 유가는 그러면은 못해도 4분기 때 계절성 종료되고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한 연후에 레벨 다운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은 여전히 페이지 44페이지 봐주시면은 유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 역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지난 5월달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계절성이죠. 첫 번째, 누구나 아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고, 두 번째, 누구나 아는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이고, 세 번째는 45페이지처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동 지역의 계절성이에요. 중동 지역은 대표적인 석유 수출국이겠죠. 근데 중동국은 왼쪽 상단의 차트를 보시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하계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하계 기간에 들어가면 왼쪽 하단 차트처럼 발전용 단에서 전력 생산 단에서 냉방용으로 석유 투입량이 훨씬 더 늘어나요. 사우디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사우디는 자기들이 전력을 생산할 때 석유를 갖다 소비한 게 45% 비중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발전용 석유 소비가 급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석유 수출을 통제를 해요. 왜? 자국 소비가 당연히 우선시 되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원 민족주의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국민이 훨씬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외국인 우선시 했다가는 그건 나쁜 정치인이겠죠. 오른쪽 상단 차트처럼 그렇기 때문에 평년적으로 이맘때마다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OSP를 인상합니다. 만일 OSP가 외부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은 저는 다르게 보는 게 두바이 2개월물 수확 간의 두바이 캐시 간의 스프레드에 따라서 OSP가 결정되는데 결과적으로 OSP는 내부의 수급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OSP를 매년 이맘때 인상함으로써 결국 오른쪽 하단 차트처럼 중동 국가들의 수출량은 줄어듭니다. 이걸 통해서 수출을 통제를 하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 3대의 계절성이 종료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 결국 디맨드가 빠지는 부분,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공급이 정상화되는 부분, 세 번째는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수요 주체가 수요가 이탈할 수 있다는 부분, 계절성의 종료 이후에 저는 그런 반영될 수 있다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단에서는 저희는 유가 단에서 WTI 기준으로 하단을 70불까지 레벨 다운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가 단에서는 3분기가 저희는 고점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특히 원자재 지수가 벤치마크 원자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55%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지수 역시도 제가 본다면 3분기가 정점 구간이고, 그때부터는 3분기 때는 저희는 적극적인 에너지나 메탈 단에서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유가로 인한 인플레 압력은 좀 주춤해지는데, 문제는 이 이유가 좀 수요 쪽 요인이니까 경기는 그만큼 세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레벨 다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좋은 얘기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물가는 그쵸. 좀 진정시키지만 경기는 연준이 원했던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섹터 입장에서인데, 시장을 상당히 이겨온 게 에너지 섹터인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 섹터가 만만치 않겠는데, 난 저는 좀 레벨 다운 어차피든 된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 소재나 이런 쪽으로 인플레라고 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확 사람들 쏠렸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쪽은 최근에 그래서 에너지 섹터들 ETF 같은 게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안 좋죠. 상당히 안 좋더라고. 그래서 뭐 인플레니까 에너지 산다, 이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만 얻은 것만으로도 오늘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요? 물가가 좀 진정됐을 때, 물가 올랐을 때 가격을 좀 올려놨던 것들이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진단에서 마진이 더 개선되는 부분이 확보되니까.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피곤한데. 뭐 뒤에 부분 뭐 금속이나 농산물은 자료로 다음에 또 해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산 한번 다음에 녹음 한번 더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